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이프스타일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정확히 알지는 못하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한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온몸의 적신호의 복합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뇌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상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사증후군이 생겼을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은 2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은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북성심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전까지는 남성들의 유병률이 높지만 폐경 후 50대 이후에는 여성들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에 5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 여성은 85 이상일 경우고요. 두 번째로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혈압이 130에 85 이상인 경우 또는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이고요. 네 번째로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 또는 치료 중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또는 치료 중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위에 5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인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충족되는 사람의 비율은 4명 중 1명 정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이 발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30, 40대 당뇨병 질환자 10명 중에 5명이 자신이 당뇨병 질환자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3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 8명, 4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 6명이 현재 자신의 고혈압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대 고콜레스테롤 혈증 질환자 10명 중 8명, 40대 고콜레스테롤 혈증 질환자 10명 중 7명 역시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30, 40대 성인 남성의 질환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데요. 타 연령 대비 30, 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만과 유사합니다. 음식의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서 여분의 열량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이상지질혈증과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식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 대비 국민 1인당 육류 섭취량은 2018년에 총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흰 쌀밥, 설탕, 밀가루 등의 삼백식품의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과잉의 당분은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초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액상과당의 섭취 역시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인의 식생활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가공식품보다 더 많이 가공한 식품, 즉 극단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된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중에는 라면, 소세지, 햄, 과자, 케이크, 파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즉석 편의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보통 칼로리가 높은 데 비해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소금, 설탕 등의 조미료, 트랜스지방, 식품 첨가물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 등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 및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비가공식품 대비 체중의 증가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액 내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감소시켜서 심장 세포에 직접 독성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막과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발생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알레르기, ADHD, 당뇨,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100g당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하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트랜스지방이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지 않고 원료에서 유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0.2g 이하로 함유되어 있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지방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일일 제한량을 쉽게 넘길 수 있겠죠. 트랜스지방은 사람들이 자주 섭취하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품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을 섭취할 경우에 혈액 속 단백질이 과당과 결합해서 염증 물질을 생성하고 뇌 심혈관계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과당은 지방으로 쉽게 전환돼서 지방 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사탕수수보다 훨씬 저렴한 옥수수 전분을 효소 처리해서 만드는데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 또는 HFCS-숫자로 표시하는데 숫자는 과당의 비율을 의미해서 숫자가 클수록 단맛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HFCS55는 과당 55%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순당이 2개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로서 분해 과정을 거치지만 액상과당은 단당류로 그대로 체내에 흡수되고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고 액상과당의 함량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당분자가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고 당분자와 결합된 단백질은 기능을 손실하고 유해한 AGE, 즉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염증, 산화 및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 인자는 당분과 단백질로 특히 열 조리 과정을 거친 단백질, 즉 육류의 섭취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노화 및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와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 연골의 산화적 손상, 근감소증, 척추 디스크 손상을 유발하고 시력 손상 등 당뇨의 합병증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혈당 조절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중 당분의 농도가 높아지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포도당을 중합해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잉의 식사, 특히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도 혈당이 잘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의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고인슐린 혈증과 함께 혈액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은 당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인슐린 혈증과 고혈당으로 인해서 당분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고, 세포들은 당분의 공급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허기짐, 공복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전 단계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건강상의 수많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비만, 당뇨,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심장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성의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 등의 감정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암의 발생률을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촉진되는 당뇨는 혈액 내 혈당의 농도가 높은 질병인데요. 혈액 중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말초혈관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면 말초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신장의 기능 저하, 당뇨병성 망막변증, 족부병변 등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당뇨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대혈관 질환으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소모성 질환이라서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만이 당뇨의 주요 원인인데, 당뇨가 진행되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당뇨의 주요 증상 및 징후로는 다식, 다뇨, 다음, 상처 회복의 지연, 메스꺼움, 시력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인지율을 살펴보면 30, 40대에서 인지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GI는 풀어서 Glycemic Index인데요. 우리말로는 당 지수입니다. 혈당을 높이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혈당을 빨리 그리고 많이 증가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체지방의 축적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위험 인자와 당뇨병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함께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부피가 커져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식이섬유의 혈당 조절 기능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식이섬유의 유용성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기능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공복감을 지연시킬 수 있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복합물을 형성해서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저해하고 포도당 수송체의 억제 조절을 통해서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조절을 통한 제2형 당뇨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논문에 소개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장내 미생물의 장 호르몬 분비 조절을 통한 숙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장 호르몬을 조절하고 포도당 대사, 지방 대사,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두뇌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장 뇌축을 통해서 식욕의 변화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도 결국 장내 세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은 미네랄 편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당 내성인자의 필수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당 내성인자는 당분이 세포로 잘 이동하도록 보조하면서 혈액 중의 당분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당뇨로 인한 염증성 혈관 이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인슐린 대사, 합성, 분비에 관여하고 췌장 베타 세포의 보호, 당뇨 환자의 인슐린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정상적 작용에 필요하고 당뇨로 인한 피로, 에너지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그네슘이 결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역시 지방 대사와 당 대사에 관여해서 인슐린의 정상적인 작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 그리고 식품에는 레시틴, GLA, 식이섬유, 마늘 등이 있고 코엔자임 Q10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유한 제품으로는 애플페논과 보이차가 있고 혈당의 조절에는 식이섬유, 바나바 추출물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행의 개선과 중성지방 조절에는 EPA와 DHA, 은행잎 추출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사증후군은 현재 우리의 변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쉽게 발생하지만 그 인식률이 아주 낮습니다.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대인의 대사증후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